아저씨, 저 황폐한 자갈밭을 사세요. 장터 한복판에서 8살 아이가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하루 전까지 굶어 쓰러져 있던 고아였지요. 주먹밥 하나로 겨우 목숨을 건진 아이의 말을 고을에서 가장 가난한 지게꾼이 믿었습니다. 저런 돌밭을 누가 산다고?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요. 앙상한 팔뚝의 고아 소녀는 지게꾼에게 어찌하여 그 자갈밭을 사라 했을까요? 그런데 이 기막힌 제안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복이 가득 찾아올 것이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고을의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2에 장가 한 번 못 간 홀몸이었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의지할 친척 하나 없었으니 돌쇠에게 남은 것이라곤 등에 진 낡은 지게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동짓달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이면 돌쇠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했지요. 손이 갈라지고 등짝에 땀이 배어도 한 짐 져다 팔면 겨우 좁쌀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지게를 졌습니다. 힘이 장사인 것도 아니었고 머리가 비상한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이 사내에게는 남다른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엿장수 만드기가 엿을 쏟으면 주워주고 늙은 할멈이 짐을 못 들면 대신 들어주었지요. 야, 돌쇠야.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너는 언제 장가를 가려고 그러냐. 만드기가 혀를 끌끌 찰 때마다 돌쇠는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장가는커녕 내일끼니도 걱정인 처지였으니까요. 그날도 돌쇠는 나무찜을 치고 공주 장터로 내려왔습니다. 장터는 동짓달 치고는 제법 북적였지요. 군밤 볶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엿치는 가위 소리가 쨍쨍 울렸습니다. 좌판 사이를 누비던 돌쇠의 귀에 낯선 이야기가 들려온 것은 나무찜을 내려놓고 한숨 돌리던 참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고을 동쪽 끝 자갈밭 그 땅 말이야. 관아에서 세금 못 받아 내놓았다는구먼. 좌판 주인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쌀 서말이면 가져가라는데 그 돌밭을 누가 산다고. 그 땅에 씨를 뿌려봐야 돌멩이나 나오지. 서말은커녕 서되를 줘도 아까운 땅이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쇠도 대수롭지 않게 그 이야기를 흘려들었지요. 돌밭에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터 건너편 기와집 처마 아래에서 한 사내가 그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으니 고을 최대부 황주부였습니다. 황주부는 전직 아전 출신으로 돈과 권세로 고을 안팎을 쥐락펴락하는 토호였지요. 너그럽고 인심 좋은 부자라는 소문이 자자했으나 그 속내를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황주부가 곁에 선하인 차돌이에게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돌아, 그 자갈밭 말이다. 내가 직접 사면 눈에 띄니 다른 방도를 궁리해보거라. 차돌이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황주부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옛날 이 고을에 건방진 산악회 원놈이 있었는데 그놈이 그 땅 근처를 유심히 살피더란 말이야. 쓸모없는 땅을 왜 들여다봤겠느냐. 그 말에 차돌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황주부의 눈빛은 장터의 찬바람보다 더 싸늘했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너그러운 척하는 사내의 머릿속에 벌써 검은 셈법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해가 기울자 장터가 하나둘 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나무찜 판돈으로 좁쌀 한 대를 사고
남은 푼돈으로 주먹밥 2덩이를 샀지요. 하나는 저녁거리, 하나는 내일 아침거리였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장터 길을 나서는데 돌쇠의 발걸음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장터 귀퉁이 빈 좌판 아래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아이 하나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에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앙상한 팔뚝이 갈대처럼 가늘었습니다. 돌쇠가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얘야.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기력이 다한 것이 한눈에 보였지요. 돌쇠는 품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아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내일 아침거리, 아니 오늘 저녁거리마저 남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었으나 돌쇠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돌쇠라는 사내였지요. 가진 것 없는 사내가 가진 것 없는 아이에게 내민 주먹밥 한 덩이. 그 보잘것없는 한 덩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품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으니 때에 절고 모서리가 닳아 너덜너덜해진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아이는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도 그 책을 움켜쥐려 안간힘을 썼지요. 마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듯이 말입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쓰러진 아이를 등에 업고 장터를 빠져나왔지요. 아이의 몸은 갈대짝처럼 가벼웠으나 이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화롯불 못지않았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돌쇠는 아이를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물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고 부뚜막에 남은 좁쌀로 미음을 쏘았지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일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좁쌀 한 되와 주먹밥 한 덩이뿐인 사내가 그것마저 남에게 내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아이의 열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뜬 아이가 처음 한 일은 제품을 더듬는 것이었지요. 낡은 책이 옆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아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저씨가 살려주셨사옵니까?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또박또박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예사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미음 사발을 내밀었지요. 우선 이것부터 먹어라. 배고프지? 아이가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넘기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것이 미음인지 눈물인지 아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나이 8, 아비도 어미도 없는 처내고아였지요. 복동이는 미음을 다 비우고 나서야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비는 셈을 하는 사람이었사옵니다. 관아에서 장부를 맡아보던 산악회원이었지요. 아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미도 그 뒤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복동이는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다 공주 장터까지 흘러든 것이었지요. 돌쇠가 가슴이 먹먹해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무엇이냐? 복동이가 낡은 책을 쓸어 안으며 대답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것이옵니다. 이것만은 죽어도 지키라고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하셨사옵니다. 무엇이 적혀 있는 것이냐? 소자는 그를 잘 모르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다고만 하셨지요. 복동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으나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돌쇠는 더 캐묻지 않았지요. 사흘이 지나자 복동이의 몸이 제법 회복되었습니다. 돌쇠가 장터에 나갈 채비를 하는데 복동이가 따라 나서겠다고 했지요. 아저씨, 소자도 함께 가겠사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은혜는 무슨, 가만히 누워서 몸이나 추스려라. 그래도 복동이는 기어이 돌쇠의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복동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좌판 위에 쌓인 곡식 가마니를 훑어보더니 돌쇠에게 나직이 말했지요. 아저씨, 저 좌판의 좁쌀은 돼지를 속이고 있사옵니다. 한 되라 해놓고 실은 8폿밖에 안 되옵니다. 돌쇠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복동이는 좁쌀 무더기를 한번 흘끗 보고는 단번에 양을 가늠해 낸 것이었지요. 돌쇠가 반신반의하며 되로 다시 재어보았더니 정말로 8폿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8살 아이가 눈어림만으로 곡식의 양을 꿰뚫어 본 것이었으니까요. 장터를 돌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을 동쪽 자갈밭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황폐한 땅을 복동이가 멈춰 서서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발끝으로 자갈을 헤치고 허리를 굽혀 흙을 한 줌 집어 올렸지요. 손가락 사이로 흙을 비벼보고 코에 대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복동이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저씨, 이 땅을 사시옵소서. 돌쇠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 황폐한 자갈밭을 사시라는 것이옵니다. 쌀 서말이면 된다 하지 않았사옵니까? 돌쇠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이 아이가 열이 덜 내린 개로구나. 저 돌밭을 사서 어쩌자는 것이냐? 복동이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흙에도 쓸모가 있고 돌에도 값어치가 있다고요. 이 흙은 보통 흙이 아니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돌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복동이의 눈빛만은 또렷이 기억에 남았지요. 장난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오는 길, 돌쇠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쌀 서말이면 제 전 재산단 말의 태반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돌밭을 두고 코웃음 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동이의 그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복동이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낡은 책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였지요. 잠결에 복동이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반드시. 나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아이의 잠꼬대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저 이불을 고쳐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속에 담긴 뜻을 돌쇠는 훗날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지요. 돌쇠는 그날 밤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내가 나를 따르겠다면 따르거라. 먹여 살릴 재간은 없으나 굶기지는 않으마. 복동이의 눈에 그렁그렁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 없는 사내와 갈 곳 없는 아이가 겨울 움막 한 칸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동이가 가슴에 품은 그 낡은 책 속에 이 고을의 운명을 뒤흔들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 겨울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돌쇠의 움막에 복동이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복동이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움막 살림부터 챙겼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은 좁쌀을 아껴 죽을 쓰고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채워놓았지요. 8살 아이가 하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야무졌습니다. 돌쇠가 새벽에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면 복동이는 움막 앞마당에서 막대기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글자가 아니었지요. 동그라미와 빗금, 그리고 아비에게 배운 셈 부호들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서 셈을 궁리하는 아이였습니다. 며칠 뒤 돌쇠가 나무찜을 지고 장터로 내려가는데 복동이가 또 따라 붙었지요. 아저씨, 오늘은 소자가 나무찜 값을 받아보겠사옵니다. 돌쇠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그런데 장터에 도착하자 복동이의 솜씨가 드러났습니다. 복동이는 장터 좌판들의 시세를 한 바퀴 돌아보고는 돌쇠에게 나직이 귀띔했지요. 아저씨, 오늘은 남문 쪽 좌판에 나무를 넘기시옵소서. 북문 쪽보다 한 짐에 좁쌀 서홉을 더 쳐주옵니다. 돌쇠가 반신반의하며 남문 쪽으로 갔더니 정말로 북문보다 후한 값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이는 돌쇠가 나무를 판 좁쌀로 무엇을 사야 이로운지도 꿰고 있었지요. 아저씨, 좁쌀을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저 좌판에 말린 고구마와 바꾸시옵소서. 사흘 뒤 고구마 값이 오르옵니다. 돌쇠는 8살 아이의 말에 장사를 맡기는 격이라 어이가 없었으나 복동이의 눈빛이 하도 진지하여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사흘 뒤 정말로 말린 고구마 값이 올랐지요. 장터의 고구마, 좌판이 얼어붙어 물건이 귀해진 탓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면서도 장터의 물건 흐름을 귀신같이 읽어내는 것이었지요. 복동이는 어릴 적 아비 곁에서 들은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장부를 매기며 읊조리던 물산의 이치, 계절에 따라 오르내리는 곡식과 물건의 값, 시세를 가늠하는 셈법을 모조리 귀에 담아두었던 것이지요. 돌쇠의 수입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지게를 져야 좁쌀 한 대였는데 복동이의 귀띔을 따른 뒤로는 같은 품을 팔고도 2대 가까이 손에 쥐게 되었지요. 움막에 좁쌀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복동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복동이의 손이 얼마나 작고 차가운지 돌쇠의 투박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지요. 복동아, 밥 먹으러 가자. 예, 아저씨. 복동이가 돌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돌쇠는 말없이 느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좁쌀밥을 지어 마주 앉아 먹는데 돌쇠가 제 밥에서 한 숟갈을 덜어 복동이 사발에 얹어 주었습니다. 복동이가 올려다 보았지요. 아저씨, 아저씨도 드셔야 하옵니다. 어른이 먹고 남은 것을 아이가 먹는 게 아니라 아이가 배불러야 어른 마음이 편한 법이다. 돌쇠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으나 복동이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복동이는 아비의 낡은 책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참씩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 글씨 옆에 남겨둔 동그라미와 세모, 빗금 같은 표시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아비가 들려준 말들을 떠올리는 것이었지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볼 게 많으냐?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사옵니다. 이것을 만지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사옵니다. 복동이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으나 이내 담담해졌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다만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어 방을 따뜻하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복동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핏줄 없이도 부자 같은 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터를 오갈 때마다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복동이의 뒤를 밟고 있었지요. 황 주부의 하인 차돌이었습니다. 차돌이는 복동이를 멀찍이서 살피다가 복동이가 돌쇠에게 시세를 귀띔하는 장면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황 주부에게 돌아간 차돌이가 보고를 올렸지요. 주인 어른, 그 지게꾼 돌쇠 옆에 아이가 하나 붙었는데 샘을 귀신같이 하옵니다. 황 주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샘을 귀신같이 한다고. 황 주부가 부채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차돌이는 황 주부의 얼굴에 스치는 그 표정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차돌이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불편함은 훗날 차돌이의 선택을 바꿔놓게 될 씨앗이었습니다. 한편 돌쇠와 복동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도 나란히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으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등은 묘하게 따뜻해 보였지요. 그러나 이 평온한 나날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깊은 곳에 도살인 탐욕이 이미 두 사람을 향해 눈을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돌쇠처럼 우직한 사내가 8살 아이의 말 한마디에 전 재산을 걸기로 마음먹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쇠라는 사내였지요. 한 번 믿기로 한 사람은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돌쇠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설을 넘기고 정월 한파가 한풀 꺾이던 날이었습니다. 돌쇠가 복동이를 데리고 관아를 찾아갔지요. 세금이 밀려 관아 소유로 넘어간 자갈밭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방이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내 이놈, 지게꾼 주제의 땅을 사겠다고. 돈은 있느냐? 쌀 서말이면 된다 하지 않았사옵니까? 돌쇠가 등에 진 쌀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꼬박 한 겨울 동안 모은 전 재산단 말에서 서말을 덜어온 것이었지요. 남은 것은 2말뿐이었습니다. 이방이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참. 아무도 안 사는 돌밭을 제 발로 사겠다니. 미친 놈인가, 멍청한 놈인가. 팔겠사옵니까? 안 팔겠사옵니까? 돌쇠가 물러서지 않았지요. 이방이 피식 웃으며 매매 문서를 꺼냈습니다. 좋다. 너 같은 놈이라도 사주면 관아 장부가 깨끗해지니 고맙지. 여기 수결을 대거라. 그를 모르는 돌쇠가 엄지에 먹물을 묻혀 문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고을 동쪽 끝 황폐한 자갈밭이 지게꾼 돌쇠의 땅이 되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지요. 그날 장터에서는 돌쇠 이야기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돌쇠 그놈이 돌밭을 샀다고. 전 재산 털어서. 하하, 이거 웃겨서 엿을 못 팔겠구먼. 만드기가 돌쇠를 붙잡고 한숨을 쉬었지요. 야, 돌쇠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게냐. 돌쇠는 웃기만 했습니다. 왜 샀는지 제대로 설명할 말도 없었지요. 다만 복동이가 그 땅을 사라 했고 돌쇠는 복동이를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돌쇠와 복동이가 자갈밭을 찾았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한 들판에 자갈이 깔려 있었고 그 사이로 거무튀튀한 흙이 드러나 있었지요. 복동이가 허리를 숙여 흙을 한 줌 파 올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을 비비고 뭉쳐보고 물을 묻혀 주물러 보았지요. 복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저씨, 이 흙을 보시옵소서. 찰지고 매끄럽지 않사옵니까? 돌쇠가 같이 흙을 만져보았으나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흙이 아니냐. 보통 흙이 아니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찰지고 곱게 뭉쳐지는 흙은 독을 빚기에 으뜸이라고요. 복동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비가 산악회원으로 장부를 맡아볼 때 각 고을의 물산을 낱낱이 꿰고 있었던 모양이었지요. 어떤 흙이 질그릇에 좋고 어떤 돌이 숫돌에 쓰이는지 아비가 수판을 튕기며 읊조리던 것들을 복동이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복동이가 낡은 책을 무릎 위에 펼쳤지요. 촛불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는 복동이의 손가락이 어느 대목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비가 남긴 동그라미와 세모 표시 옆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지요. 복동이는 그 글씨를 읽지 못했으나 유독 굵은 먹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대목에 아버지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두셨사옵니다. 분명 중한 것이옵니다. 돌쇠가 들여다보았으나 돌쇠 역시 그를 몰랐지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돌쇠가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 붉은 동그라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두 사람은 아직 알 길이 없었지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쇠에게 뜻밖의 사람이 말을 건넸으니 다름 아닌 황주부였습니다. 이보게 돌쇠, 자네가 동쪽 자갈밭을 샀다지. 황주부의 얼굴에는 너그러운 미소가 가득했지요. 자네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땅을 일구겠다니 기특하구먼. 내 작은 힘이나마 보태주고 싶네. 돌쇠가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황주부 어른께서 소인 같은 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황송하옵니다. 허허, 같은 고을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나. 언제 한번 술이라도 한잔하세. 황주부가 돌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돌쇠는 고을 최대 부호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자 감격하여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황주부가 돌아서며 복동이를 흘끗 보았습니다. 복동이와 눈이 마주치자 황주부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지요. 저 아이, 어디서 본 듯한 눈이로군. 황주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한마디를 복동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지요. 그러나 돌쇠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황주부의 너그러운 미소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돌쇠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움막에서 복동이에게 신이 나서 말했지요. 복동아, 황주부 어른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더라. 이 고을에도 좋은 분이 계시는구나. 복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낡은 책을 가슴에 더 꼭 껴안았을 뿐이었지요. 추위가 물러가고 봄 기운이 서서히 땅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지요. 자갈밭을 파헤쳐 볼 것인가, 아니면 남은 쌀 두 말로 그저 끼니를 이어갈 것인가. 돌쇠는 아직 그 선택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땅은 보물이옵니다. 복동이가 그 말을 했을 때 돌쇠는 반쯤 웃고 반쯤 의심했었지요.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였습니다. 땅이 녹고 자갈 틈새로 물이 빠지자 돌쇠와 복동이는 자갈밭 한가운데를 파들어가기 시작했지요. 돌쇠가 괭이를 들고 자갈을 걷어내면 복동이가
그 아래 드러나는 흙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한 뼘, 두 뼘, 세 뼘을 파 내려가자 흙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거무스름하던 겉흙 아래로 붉은 빛이 도는 곱고 찰진 흙이 두텁게 깔려 있었지요. 복동이가 그 흙을 한 움큼 쥐어 뭉쳐보았습니다. 쥐면 쥘수록 단단하게 뭉쳐지고 손가락으로 밀면 매끄럽게 펴지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이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지요. 아저씨, 이것이옵니다. 아버지가 말한 것이 바로 이 흙이옵니다. 돌쇠는 아직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으나 복동이가 그토록 환하게 웃는 것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복동이는 돌쇠에게 이 흙의 쓸모를 설명해 주었지요. 이 흙으로 독을 빚으면 단단하고 물이 새지 않사옵니다. 장독, 소금독, 젓갈독 무엇이든 만들 수 있사옵니다. 정녕 그러하냐. 아버지가 각 고을 물산을 장부에 적으실 때 늘 말씀하셨사옵니다. 좋은 옹기토가 나는 땅은 금맥과 같다고요. 돌쇠는 복동이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시세를 맞추던 그 눈썰미가 이번에도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흙이 정말로 옹기를 빚기에 좋은 것인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쇠가 장터에서 아름아름 수소문한 끝에 이웃 고을의 옹기장이 오서방을 찾아갔지요. 오서방은 30년 넘게 가마에서 독을 구워온 장인이었습니다. 돌쇠가 가져간 흙 한 덩이를 받아든 오서방의 눈이 커졌지요. 이 흙이 어디서 난 것이냐? 공주 고을 동쪽 자갈밭이옵니다. 오서방이 흙을 물에 개어 반죽해 보았습니다. 치대고 두드리고 얇게 밀어보더니 감탄을 내뱉었지요. 이것 참, 내 30년 독을 빚었으나 이만한 흙은 처음 만져보겠구나. 찰기와 결이 으뜸이야. 오서방이 그 흙으로 작은 항아리 하나를 빚어 가마에 넣고 구웠습니다. 사흘 뒤 가마에서 나온 항아리는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나고 물을 부어도 한 방울 새지 않았지요. 오서방이 돌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돌쇠야, 내 이놈. 내가 금덩이를 캔 것이다. 이 흙이면 충청도 어디에 내놔도 으뜸 가는 독을 구울 수 있다. 돌쇠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복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8살 아이의 말이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또다시 바람보다 빨랐지요. 돌쇠네 돌밭에서 으뜸 가는 옹기토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돌쇠를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지요. 야, 돌쇠 그놈이 진짜 보물을 캤다는구먼. 에이, 설마. 돌밭에 무슨 보물이. 아니야, 오서방이 직접 독을 구워봤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샌다더라. 만드기가 돌쇠를 찾아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돌쇠야.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앞으로 엿외상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해주마. 돌쇠가 껄껄 웃었지요. 그날 저녁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돌쇠가 좁쌀밥에 시래기국을 끓이고 장터에서 사온 두부 한 모를 올렸지요. 두 사람에게는 잔치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복동이가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제 아비와 닮으셨사옵니다. 돌쇠가 젓가락을 멈추었지요. 뭐가 닮았다는 것이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남에게 내어줄 줄 아시는 것이요. 복동이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으나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시래기국을 복동이 사발에 한 국자 더 떠주었지요. 봄바람이 움막 틈새로 살며시 들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간지렸습니다. 매화향이 은은하게 코끝에 닿았지요. 이 작은 움막 안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행복은 늘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모른 채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었지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고을 한복판, 황주부의 저택 안채였지요. 방문을 걸어 잠근 황주부가 촛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문서 한 장과 먹물, 그리고 관아 직인을 본뜬 가짜 도장이었지요. 황주부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돌밭에서 옹기토가 나왔다. 그것도 이 고을에서 으뜸가는 흙이라지. 내가 그 땅을 놔둘 줄 알았더냐. 황주부의 붓끝이 문서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차돌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차돌이는 황주부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위조 문서였습니다. 차돌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지요. 황주부가 붓을 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고을 땅은 내가 원하면 내 것이 되는 법이다. 지게꾼 따위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황주부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이며 마치 한 마리 짐승처럼 꿈틀거렸지요. 돌쇠와 복동이는 그 시각 아랫목에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고 믿은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겠습니까? 이 행복이 산산조각 나기까지 채 보름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놈 돌쇠, 내까진 놈이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느냐. 황주부의 호통이 장터 한복판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너그러운 웃음을 짓던 그 얼굴이 이제는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해 늦봄이었습니다. 충청도 일대의 장대비가 열흘 넘게 쏟아졌지요. 산이 무너지고 개울이 넘쳤습니다. 공주 일대는 물론이고 이웃 고을까지 물바다가 되었지요. 그 통에 충청도 여러 고을의 옹기 가마가 줄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마터가 물에 잠기고 쌓아둔 흙이 떠내려갔으니 독을 빚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었지요. 장터의 독이 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독이 깨져도 새 독을 구할 수 없고 소금을 담아둘 독도 젓갈을 담을 독도 모자랐지요. 관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가명에서 거두어들인 소금과 장류를 저장할 독이 태반이 깨졌는데 새로 구워올 가마가 없었으니까요. 이방이 고을 안팎을 뒤지며 옹기토를 구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돌쇠의 자갈밭이 떠오른 것이었지요. 충청도에서 으뜸가는 옹기토가 나오는 땅. 홍수에도 끄떡없는 높은 지대의 자갈밭. 하룻밤 사이에 돌쇠의 땅이 금덩이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옹기장이들이 돌쇠를 찾아왔지요. 흙을 팔라는 사람, 가마를 함께 짓자는 사람, 독을 빚어 나누어 팔자는 사람. 쌀 서말의 산 돌밭이 졸지의 수백 냥짜리 땅이 된 것이었습니다. 황주부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지요. 애초에 그 땅의 쓸모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은 황주부였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손에 넣으려던 것인데 돌쇠가 먼저 사버렸고 홍수가 터지며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버린 것이지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황주부가 돌쇠를 제 저택으로 불렀지요. 돌쇠는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을 보고 황주부의 호의에 또 한 번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황주부의 첫마디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돌쇠, 그 자갈밭을 내게 넘기게. 돌쇠가 멈칫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쌀 20마리를 쳐주겠네. 섬 아래 산 땅에 20마리면 남는 장사 아닌가. 황 주부가 부채를 펼치며 웃었으나 그 웃음 속에 온기는 없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이며 더듬더듬 입을 열었지요. 황 주부 어른, 그 땅은 소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사옵니다. 팔 수가 없사옵니다. 황 주부의 부채가 탁 접혔습니다. 뭐라고? 복동이가 그 땅을 믿고 있사옵니다. 소인도 그 아이를 믿고 산 땅이옵니다. 팔 수 없사옵니다. 황 주부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지요. 그때까지 감추고 있던 본색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놈, 지게꾼 주제에 내 앞에서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느냐. 황 주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넘기지 않으면 내 스스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돌쇠는 두려웠으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팔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쇠가 저택을 나왔지요. 돌쇠의 등 뒤로 황 주부의 일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황 주부가 관아 이방을 제 저택으로 불러들였지요. 술상 위에 은자 10냥이 놓였습니다. 이방 돌쇠 놈의 토지 매매 문서를 다시 살펴보게. 하자가 있을 것이야. 이방이 은자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살펴보겠사옵니다. 주부 어른. 황 주부가 미리 만들어 둔 위조 문서를 이방에게 건넸습니다. 이것과 바꿔치기 하면 되네. 돌쇠 놈의 원래 문서는 수결이 불분명하다고 하면 그만이야. 이방이 문서를 받아들었지요. 곁에 서 있던 차돌이가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차돌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인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쯤은 차돌이도 알고 있었지요. 한편 움막으로 돌아온 돌쇠는 복동이에게 황 주부의 변심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걱정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복동이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아비의 낡은 책을 꺼내 가슴에 안으며 나직이 읊조렸지요. 아버지,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려는 것이옵니까? 돌쇠가 돌아보았습니다. 복동아, 무슨 소리냐?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아저씨. 복동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나 말할 수 없는 그 갈림길 위에 복동이가 서 있었지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으나 움막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싸늘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돌쇠는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홍수도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탐욕이었지요. 그 탐욕이 이제 돌쇠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대비가 그치고 나자 여름 햇살이 짓누르듯 내리쬐었습니다. 땅에서 물기가 피어오르고 매미 소리가 온 고을을 뒤덮던 날이었지요. 그날 아침 관아에서 돌쇠를 부른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돌쇠가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달려갔지요. 이방이 매매 문서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돌쇠, 내 놈의 토지 문서를 다시 살펴보니 수결이 불분명하더구나. 이 문서로는 내 땅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방 나으리, 그것은 소인이 직접 지장을 찍은 문서이옵니다. 나으리께서 직접 받으셨지 않사옵니까? 이방이 코웃음을 쳤지요. 내가 언제
여기 보거라. 수결 자리가 번져서 누구 것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 이 땅은 원래 관아 소유인데 매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야. 돌쇠가 문서를 빼앗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제가 찍은 지장이 아니었지요. 먹물이 일부러 번지게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 문서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에 황주부의 얼굴이 번뜩였지요. 이방 나으리, 이 문서는 소인이 찍은 것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바꿔치기를 한 것이옵니다. 시끄럽다. 증거가 있느냐? 없으면 물러가거라. 이방이 호통을 치며 돌쇠를 내쫓았습니다. 관아 문 밖으로 밀려난 돌쇠가 땅바닥에 주저앉았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산 땅이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복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러나 복동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이 되었지요. 아저씨, 소자가 방법을 찾겠사옵니다. 복동아, 내가 무슨 수로 소자를 믿어주시옵소서. 반드시 찾겠사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움막을 빠져나왔지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복동이는 황주부의 저택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담장 아래에 웅크린 채 한참을 살폈지요. 하인들이 오가는 틈을 노려 뒷담의 낮은 곳을 기어 올랐습니다. 8살 아이의 작은 몸이 이때만큼은 다행이었지요. 안채로 숨어든 복동이는 방 하나하나를 더듬어야 했습니다. 어디가 서재인지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 방은 곳간이었습니다. 쌀자루와 포목이 쌓여 있었지요. 두 번째 방은 하인들의 거처였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려 황급히 물러났지요. 세 번째 방 앞에서 복동이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문틈으로 먹물 냄새가 흘러나왔지요. 붓과 먹, 종이를 다루는 방이라면 서재가 틀림없었습니다. 복동이가 조심스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다 서랍을 열었지요. 손끝에 두꺼운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꺼내어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비추어 보았지요. 글을 읽지 못하는 복동이었으나 한 가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서 아래쪽에 찍힌 지장이었지요. 크고 투박한 엄지 자국. 돌쇠의 지장이었습니다. 돌쇠의 원래 매매 문서가 이 서랍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복동이가 문서를 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지요. 이놈! 황 주부가 촛불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을 더듬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 화근이었지요. 인기척을 눈치챈 황 주부가 직접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황 주부의 손이 복동이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이놈, 남의 집에 도둑질이냐? 복동이가 몸부림을 쳤지요. 그 통에 복동이의 품에서 낡은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책이 펼쳐지며 안쪽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이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지요. 황 주부의 시선이 그 종이에 꽂혔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글씨를 보는 순간 황 주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지요. 이것이 어찌... 황 주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멱살을 잡힌 채 그 종이를 보았으나 글을 읽을 수 없었지요. 다만 황 주부의 반응만은 또렷이 보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황 주부가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적혀 있다는 것을요. 황 주부가 종이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지요. 복동아, 복동아,
어디 있느냐? 돌쇠였습니다. 복동이가 움막에 없는 것을 알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지요. 마당으로 뛰어든 돌쇠가 서재 안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황 주부가 복동이의 멱살을 쥐고 있는 모습을요. 돌쇠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놈이 어린아이한테 무슨 짓이냐? 돌쇠가 달려들어 복동이를 빼앗아 안았지요. 황 주부가 소리쳤습니다. 도둑놈을 잡았는데 무슨 짓이냐고.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끌어내거라. 하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돌쇠가 복동이를 등 뒤로 감싸며 버텼지요. 그 와중에 복동이가 외쳤습니다. 아저씨, 원래 문서가 저 서랍에 있었사옵니다. 이 사람이 바꿔치기를 한 것이옵니다. 결국 돌쇠와 복동이는 하인들에게 붙잡혀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원래 문서도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도 모두 황 주부의 손에 남았지요. 끌려 나오면서 복동이가 고개를 돌려 황 주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황 주부가 움찔했지요. 내 놈, 성이 무엇이냐? 진이옵니다. 진복동. 황 주부의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진이라는 성. 이 고을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산악회원의 성이 바로 진이었지요. 황 주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이내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돌쇠와 복동이가 저택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어둠 속에 나란히 주저앉은 두 사람. 낡은 책은 복동이의 품에 남아 있었으나 그 안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은 황 주부의 손에 들어간 뒤였지요. 멀찍이 떨어진 담장 모퉁이에서 차돌이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돌이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차돌이는 끝내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것이 무엇인지, 왜 황 주부가 그토록 두려워했는지를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복동이의 아비와 황 주부 사이에 보통이 아닌 사연이 얽혀 있다는 것이었지요. 황 주부는 빠르게 움직였지요. 복동이가 저택에 잠입한 것을 빌미로 이튿날 아침 관아의 돌쇠를 고발했습니다. 이방 지게꾼 돌쇠라는 놈이 어린아이를 시켜 내 집에 도둑질을 보냈소. 게다가 그놈의 토지 문서는 수결이 위조된 것이니 사기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겠소. 이방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미 은자를 받은 뒤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포졸 둘이 돌쇠의 움막에 들이닥쳤습니다. 돌쇠, 사기와 절도 혐의로 너를 잡아들인다. 돌쇠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나 포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끌려가는 돌쇠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동이가 움막 앞에 서 있었지요.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복동아, 걱정 마라. 아저씨는 괜찮다.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움막에 있거라. 복동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두 주먹을 떨며 서 있을 뿐이었지요. 돌쇠의 등이 장터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복동이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관아 옥에 갇힌 돌쇠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좁고 어두운 옥방에 들어오는 빛이라곤 쥐구멍만 한 창살 틈새에 햇살뿐이었습니다. 한편 황 주부의 저택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돌이가 장터길에서 돌쇠가 포졸에게 끌려가는 광경을 똑똑히 보았지요. 돌쇠가 끌려가면서도 복동이를 걱정하여 소리치는 모습을 차돌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택으로 돌아온 차돌이는
황 주부의 서재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문틈 사이로 황 주부의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종이만 태워버리면 그만이야. 진개원놈의 흔적은 이것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지. 차돌이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태운다. 그 종이를 태워 없앤다. 차돌이의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지요. 위조 문서를 만들던 황 주부의 손, 은자를 건네봤던 이방의 얼굴, 그리고 오늘 낮 포졸에게 끌려가면서도 아이 걱정을 하던 돌쇠의 등. 차돌이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었지요. 황 주부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차돌이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 종이를 집어들었지요. 품에 넣는 순간 차돌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키면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돌이는 그것을 품에서 빼지 않았지요. 사람의 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차돌이가 돌쇠의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복동이가 움막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지요. 밤새 한잠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차돌이가 주위를 살피며 나지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시간이 없다. 주인 어른이 내 책에서 나온 그 종이를 태우려 했다. 복동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차돌이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주인 어른이 태우기 전에 내가 빼왔다.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복동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에 무엇이 적혀 있는 것이옵니까? 소자는 글을 모르옵니다. 차돌이도 글을 잘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글을 잘은 모른다. 다만 주인 어른이 이것을 보고 혼비백산한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것이 옛날 진개원이라는 사람과 엮인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 복동이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진개원. 복동이의 아비였지요. 차돌이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고을 관하로는 안 된다. 이방이 이미 매수당했으니까. 가명에 가거라. 관찰사 대감께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차돌이가 돌아섰지요. 담장 너머로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동이가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차돌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은 복동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8살 아이에게 이 종이는 그저 아비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지요. 그러나 이것을 가명에 가져가려면 복동이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세상에 밝혀야 했습니다. 아비가 누명을 쓰고 쫓겨나 죽었다는 것을, 어미가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을, 혼자 남아 떠돌았다는 그 모든 치욕과 아픔을 낱낱이 드러내야 했지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걱정 마라고 소리치던 그 등이 떠올랐지요. 주먹밥을 내밀던 투박한 손이, 이불을 고쳐 덮어주던 거친 손이, 실에 기국을 한 국자 더 떠주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복동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자의 아비는 지키지 못했사옵니다. 복동이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이번에는 지키겠사옵니다. 반드시. 복동이는 곧장과나 옥을 찾아갔습니다. 창살 틈으로 돌쇠의 얼굴이 보였지요. 돌쇠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동아, 여기 웬일이냐? 움막에 있으라 하지 않았느냐? 아저씨, 소자가 가명에 다녀오겠사옵니다.
뭐라고? 가명이라니 여기서 이틀 길이다. 8살 아이가 혼자 어찌 간다는 것이냐. 갈 수 있사옵니다. 소자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돌쇠가 창사를 움켜쥐었지요. 복동아,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땅은 빼앗기면 그만이다. 내가 다치면 아저씨는 어찌 살라고. 복동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으나 입가에는 작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소자에게 주먹밥을 주셨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지요. 소자도 그러하옵니다. 돌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동이가 돌아섰지요. 작은 등에 낡은 책을 지고 가슴에 종이 한 장을 품은 채 8살 아이가 가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지요. 복동이의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돌쇠가 창사를 붙잡고 그 등을 바라보았지요. 작아지고 또 작아지는 그 등이 마침내 길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동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돌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작은 등에 짊어진 짐이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겁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지요.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지요. 복동이는 이틀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큰 길을 따라 걷고 밤에는 길과 나무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지요. 먹을 것이라곤 길에서 캔 칡뿌리가 전부였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으나 복동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가슴에 품은 종이 한 장과 등에 진 낡은 책이 복동이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복동이가 가명 앞에 도착했습니다. 충청 가명의 대문은 높고 위험이 있었지요. 그 앞에 선 8살 아이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복동이가 가명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억울한 일이 있사옵니다. 관찰사 대감께 아뢰올 것이 있사옵니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의 꼬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썩 물러가거라. 복동이가 물러서지 않았지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소자의 아비가 억울하게 죽었사옵니다. 공주고을에서 죄 없는 사람이 옥에 갇혀 있사옵니다. 제발 관찰사 대감께 아뢰어 주시옵소서. 마침 그때 가명 안에서 순행을 준비하던 관찰사가 문 밖에 소란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관찰사가 밖을 내다보자 가명대문 앞에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는 어린아이가 엎드려 있었지요. 돌바닥에 머리를 찧은 것이었습니다. 관찰사가 아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대청마루 아래에 끌려온 복동이가 다시 엎드렸지요. 소자는 공주고을 진복동이라 하옵니다. 돌아가신 아비의 이름은 진수학이옵니다. 관찰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진수학이라 했느냐? 예, 호조 산하산악회원이었사옵니다. 관찰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진수학. 몇 해 전 공주고을에서 장부 위조 혐의로 파직되어 유배 가던 중 병사했다는 그 산악회원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아비는 장부를 위조한 적이 없사옵니다. 복동이가 가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바쳤지요. 이것은 아비가 남긴 유품 속에 들어있던 것이옵니다. 소자는 그를 모르오나 이것 때문에
공주 고을 황주부라는 자가 소자를 죽이려 했사옵니다. 관찰사가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대청 위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관찰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것은 이러했습니다. 공주 고을 세곡 장부의 원본 대조 기록이었지요. 진수학이 산악회원으로 장부를 맡아볼 당시 고을 향리 황주부가 세곡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한 내역을 진수학이 낱낱이 대조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진수학은 이 기록을 관하에 고발하려 했으나 오히려 황주부가 먼저 손을 써서 진수학을 장부 위조범으로 몰아 파직시킨 것이었지요. 관찰사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수학은 무고를 당한 것이고 황주부가 진짜 장부 위조범이라는 말이로구나. 그러하옵니다, 대감. 관찰사가 즉시 공주고을로 관원을 보냈지요. 황주부를 잡아오고 옥에 갇힌 돌쇠의 사건도 함께 조사하라는 명이었습니다. 닷새 뒤 공주고을 관아 마당에 관찰사의 순행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고을 백성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지요. 한쪽에 황주부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왔고 다른 한쪽에 옥에서 풀려난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마에 딱지가 앉은 8살 아이 복동이가 서 있었지요. 관찰사가 황주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황주부, 내 죄를 내가 알겠느냐? 황주부가 고개를 저었지요. 소인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관찰사가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진수학이 남긴 세곡 장부 대조 기록이다. 내가 세곡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한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덮기 위해 진수학을 장부 위조범으로 몰았다는 정황도 분명하다. 황주부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지요. 그때 마당 한쪽에서 누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돌이었지요. 대감 소인은 황주부의 하인 차돌이라 하옵니다. 소인이 직접 본 것을 아뢰겠사옵니다. 차돌이가 바닥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황주부가 돌쇠의 토지 매매 문서를 위조하여 바꿔치게 하였사옵니다. 이방에게 은자 10냥을 건네 매수한 것도 소인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또한 진수학이 남긴 종이를 태워 없애려 한 것도 사실이옵니다. 마당이 술렁였지요. 황주부가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내 종이다. 종놈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관찰사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기록이 있다. 내 입으로 발뺌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관찰사가 판결을 내렸지요. 황주부의 죄상은 이러하다. 첫째, 세곡 횡령 및 장부 위조. 둘째, 무고한 산악회원 진수학을 모함하여 파직 및 유배에 이르게 한 죄. 셋째, 지게꾼 돌쇠의 토지 매매 문서를 위조하고 관아, 아전을 매수하여 사기죄를 뒤집어 씌운 죄. 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 마당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옳소, 옳소. 황주부가 풀썩 주저앉았지요. 이방 역시 매수 사실이 드러나 함께 파직되었습니다. 관찰사가 돌쇠를 불렀지요. 돌쇠, 내 토지 매매 문서의 원본은 황주부의 서재에서 회수하였다. 내 땅은 온전히 내 것이다. 돌쇠가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대감. 관찰사가 이어 말했지요. 또한 진수학의 파직과 유배는 무고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그 누명을 벗겨 명예를 회복시킨다.
진복동이는 억울하게 죽은 진수학의 아들로서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확인한다. 복동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아비의 이름이 마침내 세상 앞에 바로 선 것이었습니다. 관찰사가 마지막으로 돌쇠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쇠라는 사내에 가진 것 없으면서도 굶주린 아이를 거두고 억울한 누명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니 그 의로운 마음을 치하하여 쌀 50석을 내리겠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지요. 그 눈에 복동이가 보였습니다. 이마에 딱지가 앉고 볼이 쑥 들어간 8살 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눈물이 쏟아졌지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징 소리가 울려 퍼지고 관아 마당에 환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지요. 그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다시 마주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끝내 바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었지요. 관찰사의 판결이 끝난 그날, 관아 마당에서 돌쇠와 복동이가 마주 섰습니다. 복동이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지요. 이마에 딱지, 쑥 들어간 볼, 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앙상한 팔뚝. 이틀 길을 걸어 가면까지 다녀온 8살 아이의 몸이었습니다. 돌쇠가 한 발자국 다가섰지요. 복동이도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지요. 복동이가 달려왔습니다. 돌쇠의 품에 안긴 복동이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지요. 어깨가 들썩이고 작은 주먹이 돌쇠의 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돌쇠도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복동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줄 뿐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그해 가을, 돌쇠의 자갈밭에 변화가 시작되었지요. 관찰사에게 하사받은 쌀 50석으로 돌쇠는 옹기장이 오서방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갈밭 한쪽에 가마를 짓고 질 좋은 옹기토를 파내어 독을 빚기 시작한 것이지요. 홍수로 가마가 무너진 충청도 일대에서 돌쇠네 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장독, 소금독, 젓갈독, 물독. 오서방이 빚어내는 독마다 단단하고 매끈하여 소문이 이웃 고을까지 퍼졌지요. 돌쇠는 장사에는 영 서툴렀으나 복동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글을 읽지 못했으나 아비에게 물려받은 셈 솜씨로 장부를 수판에 새기고 시세를 따지고 물건 흐름을 읽어냈지요. 돌쇠가 흙을 파고 오서방이 독을 빚으면 복동이가 셈을 맡았습니다. 셋이 힘을 모으니 일이 물 흐르듯 풀려나갔지요. 겨울이 오기 전에 돌쇠는 움막을 허물고 작은 기와집을 올렸습니다. 방 2칸, 부엌 하나, 마당이 딸린 소박한 집이었지요. 크고 번듯한 집은 아니었으나 돌쇠와 복동이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보금자리였습니다. 만드기가 집들이를 온 날이었지요. 야, 돌쇠야. 내가 기와집에 살 줄이야. 내가 여지얼 마디를 가져왔다. 만드기가 엿을 내밀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언제 장가를 가냐고 했지. 그런데 장가는 안 가고 아들을 먼저 들였구나. 돌쇠가 멋쩍게 웃었지요.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비웃던 이들이었지요. 돌쇠야, 그때는 미안했다. 우리가 눈이 짧았지. 내 마음을 몰라봤다. 돌쇠는 누구 하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이마다 시래기국 한 사발씩 내어주었지요. 그것이 돌쇠라는 사내였습니다. 가진 것이 생겨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복동이의 아비 진수학의 명예도 고을에 바로 알려졌습니다. 관아의 기록에서 진수학의 장부 위조 혐의가 삭제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지요. 복동이는 아비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고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작은 봉분이었지요. 복동이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소자가 해냈사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사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단풍잎이 한입 날려와 복동이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지요. 마치 진수학이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새 기와집 아랫목에 돌쇠와 복동이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지요. 좁쌀밥 대신 쌀밥이었고 시래기국 대신 고깃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운막 시절과 다를 것이 없었지요. 복동이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쇠가 올려다보았지요. 복동이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느냐? 복동이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돌쇠가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복동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돌쇠의 숟가락이 멈추었지요. 아버지, 소자를 거두어 주셔서 고맙사옵니다. 돌쇠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요. 다만 손을 뻗어 복동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으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지요. 비록 호적에 적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부자보다 단단한 정이 두 사람을 잇고 있었지요. 그 뒤로 고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돌쇠네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누구 하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피가 아닌 정으로 맺어진 부자를 고을 전체가 자연스레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옹기 사업은 충청도 안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자라났지요. 복동이는 자라서 아비의 뒤를 이어 셈에 밝은 사람이 되었고 돌쇠의 사업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장터에서 주먹밥 하나를 나눈 인연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두 사람의 운명을 이어붙인 것이었지요. 가을 바람에 실려온 단풍잎이 기와지붕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네 집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그 연기는 높이 높이 올라가 가을 하늘에 녹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이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가진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옵니다. 내어줄 줄 아는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이지요. 돌쇠는 가진 것이라곤 낡은 지게 하나뿐인 사내였사옵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마지막 주먹밥을 굶주린 아이에게 내밀었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셈도 없이 말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쇠를 어리석다 비웃었사옵니다. 돌밭을 샀다고 고아를 거두었다고 손가락질을 했지요.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 투박한 손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요. 재물은 잃으면 그만이옵니다. 권세도 한때이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정만은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법이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이 오래오래 머물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옵니다.